자, 오늘 인터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소속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지난주에서 어제도 모였다고 하는데 이 중진 모임을 주도했다고 알려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민석 네. 의원입니다. 자, 이 얘기부터 좀 해보죠. 어제 아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갑자기 선언하는 걸? 사전 배포된 연설문은 없었다고. 의원들은 몰랐고요. 예. 예, 연설문에 포함되지 않고 연설 중에 했어요. 물론 이제 프롬프트 거기는 이제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굉장히 이제 놀라운 이제 결단을 하신 건데요. 예. 이로써 이재명 대표는 신의 한 수를 던졌다고 봐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앞으로 둘 중에 하나겠죠. 구속 영장이 청구될 경우에 구속될지 말지. 근데 이제 구속될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으로 진 게 아니라 큰 승리를 거둔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근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법원에서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구속될지라도 지금 야당 탄압 시기에 야, 저런 걸로 야당 대표를 구속시켜? 라는 민심이 굉장히 크게 들끓을 거라고 보거든요. 야당 탄압 프레임이 커질 거다는. 그럼요. 이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 그죠? 야당 대표가 과거에 이렇게 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또 구속이 안 될 경우에는 또 이재명의 면죄부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꽃놀이패를 지게 된 그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고민이 이제 깊어지겠죠. 아니, 구속돼도 고민. 구속되지 않아도 참 문제. 그러니까 이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동안 검찰이 야당 탄압을 하는 그런 형국에서 뭔가 지금 반전이 되는 그 터닝 포인트 지점에 어제를 계기로 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런 갑자기 의문이 좀 궁금증이죠. 그 신의 한 수를 진작 둘 수도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 예를 들면 첫 번째 체포동의안에 올라왔을 때 둔다든지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걸 왜 지금 와서 그러실까요? 지점인데요. 라면 좋아하십니까? 라면요? 라면 싫어하는 한국 사람 있겠습니까? 라면을 집어넣을 때 물이 끓었을 때 적당한 타이밍에 라면을 집어넣어야지 라면이 쫄깃쫄깃 잘 익고 맛있지 않습니까? 정치는 흔히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그럽니다. 타이밍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비등해진 그런 타이밍에서 이 카드를 던진 아주 적절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애초에 그럼 1차 체포동의에 올라왔을 때보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좀 강해지고 혁신이 출범하기 전인 지금이 제일 좋은 타이밍이다. 이런 특히 이제 총선 지금 10개월여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지금 모든 정치인들의 행위 발언은 총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총선에 도움이 될지 말지 그거에 대한 효과로 판단하는 것인데 그렇다 그러면은 진작에 던지는 것보다 지금 시점에서 던지는 것이 저는 더 이제 신의 한 수 패였고 이재명 대표는 꽃놀이패를 지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혹시 이 얘기를 이재명 대표 혼자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은 중진 의원들이나 일부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가 된 사안입니까? 이재명다운 정치를 했다고 보고요. 그 지도자라는 거는 결단의 순간은 고독하게 혼자 결단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기자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시냐고. 그랬더니 좋은 이야기다.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할지는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답을 했던데 그럼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 지적했던 대로 이 실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헌법상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올라오면 이걸 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표결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한동훈 장관이나 검찰이 고민을 이제 할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 안 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하고 싶다고 하면. 그럼요. 안 할 수는 없고요. 이제 공은 이제 검찰한테 넘어간 건데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딜레마에 빠져서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네. 어떤 또 검찰도 나름대로 또 그 패를 던지겠죠. 근데 그것은 예. 어떤 패든지 간에 검찰로서는 상당히 고민에 담겨 있는 그런 패가 볼 거라고 봅니다. 아마 좀 언론을 보니까 두 가지 방법 정도 제시되는 것 같더라고요. 검찰에 영장을 청구하면 만약에 회기가 아니면은 뭐 그냥 가서 실질 받으면 되는 건데 회기 중에 올라온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 뭐 체포동의안 찬성 표결을 하든지 아니면 회기를 좀 조정해서 비회기로 만들어가지고 그때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두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이 좀 제시되던데 어느 쪽이 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영장 실질 심사 이것을 전제로 그린다 그러면은 네. 저희들은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네. 그 자체를 저희들이 거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의원님. 이재명 대표는 그렇다고 치고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실천한다고 하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가정적 상황입니다. 지금 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두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올랐다 부결됐는데 만약에 돈 받은 거를 좀 검찰에 보고했다는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 붙잡고 특권 체포동의안 올라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동안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 의총을 통해서 결정하기도 하고 네. 아니면 의원들 개별에게 맡기기도 그렇죠. 하고 이제 그랬는데 아마 제가 이제 하나의 또 다른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어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네. 포기하겠다는 그 선언을 한 이유로 이후에 그 해당 의원들의 관련 의원들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의원들의 대응 방침은 아마 당 차원에서 정리가 좀 될 거라고 봅니다. 대표가 이제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정리가 될 그렇죠. 거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이것에 대해서 저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의원들의 특권을 가질 이유가 없죠. 그런데 지금은 좀 특이한 경우지 않습니까? 야당이 이처럼 검찰로부터 탄압받는 경우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일전에 이제 변호사 한 분을 만났는데 전두환 독재 시절에도 이러지는 않았다. 그렇습니까? 연배 마르신 변호사인데 그럴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혹독한 탄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식의 저희들이 이 불체포 특권을 참 포기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제 혹시 중진 의원들 뭐였습니까? 네, 많이 오셨어요. 저희들 중진 사선 의원들이 17명인데 어제가 두 번째였거든요. 어제도 10분 오시고 외국 나가신 분 빼고는 거의 다 오신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첫 번째 모임도 지난주에 했는데 10분 오셨고 중진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그것은 그만큼 이 당 내외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봅니다. 굳이 뭐 개파를 분류하자면 친명 의원들, 비명 의원들 할 것 없이 다 모였나요? 비명 저는 의원들도? 개파색이 저 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고 거기는 소위 말하는 초개파적 그렇게 이제 모였습니다. 왜 모이신 거예요? 이제 당이 어려우니까 우리 중진들이 모여서 좀 이야기라도 좀 해보자. 당의 밥 먹으면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모이니까 이런저런 속에 있는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사실을 지난주 첫 번째 모임에서는 좀 격론이 오고 갔어요. 특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의 리더십에 대해서. 그런데 두 번째 어제는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됐어요. 결론적으로 많이 헤어질 때는 어떤 식으로 정리해요? 우리 중진들이 당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자. 그 정도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죠. 그 얘기는 중진들의 당의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재명 대표 체제를 좀 지원하자 이렇게 결론 낸 거.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 그동안 거기 오셨던 분 중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하신 의원님도 의원들이 그렇게 뭐 정리하면 나도 그렇게 따르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중진들이 좀 밥값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뭐 일각이 좀 듣기 싫으신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그런 지적도 좀 있더라고요. 보도를 보니까 대부분 이제 총선 때 보면 중진 의원들이 이제 공천 물갈이의 대상이 되잖아요. 여야 할 거면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꼭 바람직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그거를 막기 위한 본인들이 어떤 생존을 위한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중진들이 물갈이 대상이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고요. 예. 지금 이제 혁신위에서 여러 가지 혁신을 다루겠지만은 공천 혁신이 핵심이거든요. 예, 예. 공천 혁신의 또 핵심 중에 핵심은 다선 의원들을 어떻게 물갈이 시키느냐. 그래서 어느 다선 의원도 자유로울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김연경 혁신위원장 체제도 우리 다선 의원들이 일단 혁신위원회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대신에 오히려 혁신위원회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야 되고 다선 의원들 스스로가 기득권을 내려놓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이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총선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 돈봉투 의혹이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혁신위원장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단지 혁신위원장께서 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에 무게가 크기 때문에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 그 정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능 얘기 좀 해보죠. 교육위 소속이시니까. 사실 오늘 그 얘기 좀 말씀을 드릴 게 많은데요. 네. 어제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랑 통화를 했다. 사의를 표하기 전에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글을 올리셨던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규민 전 원장이 사임하기 전에 통화를 했는데 이규민 전 원장은 사임할 의사가 그때만 해도 없어 보였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사임한 것 같다. 뭐 이렇게 글을 올리셨던데.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저한테 이규민 원장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럴 의사를 저는 전혀 못 느꼈는데요. 또 확인해 보니까 그 전날 밤에 그 주위에 어떤 교수분하고 이야기하면서 간두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그 밤에 그 전날. 그런데 이제 어제 사임을 결국은 하셨는데 왜 사임했습니까? 이 난이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거든요. 이게 그냥 특이한 경우예요. 그 평가원장이요. 수능 문제 오류 때문에 사임한 경우는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모의고사 난이도 실패했다고 사임한 경우는 이게 처음이에요. 항상 이상한 현상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항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어요. 그런데 그 지시가 이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교육부 국장 경질하고 또 평가원장 사임시키고 평가원 감사한다 이렇게 쑥대밭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의 지시란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지시사항이 뭐였을까? 그냥 단순히 수능시험 공정하게 수능시험 난이도 쉽게 이거였겠습니까? 이거였다면은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음 주에 그 육모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난이도가 어려운 줄 어떻게 분간했겠습니까? 그 지시사항이 무엇일까? 뭐라고 보세요? 굉장히 구체적이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답률 최소 10%를 높여라. 그러니까 각 문항당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을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명은 맞출 수 있도록 해라 최소한.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겠습니까? 2등급이다 1등급 되는 거죠. 만점자가 많아지는 거겠죠. 전체적으로 쉬워지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10%를 던졌는데 이거 사전에 결과를 보고받아 보니까 이게 지시가 이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가 나셨겠죠. 이거 뭐야? 그래서 이 난리가 날 가능성이 많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핵심적인 키맨이 3명이 있다고 봅니다. 이걸 규명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이번에 경질된 교육부 대입국장, 두 번째는 평가원장, 그다음에 세 번째는 출제위원장. 이 세 분들을 국회에서 불러서 이것은 국회 차원에 좀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대통령실에서 소개하는 걸 보면 킬러문항을 없애서 사교육비 공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 내고 킬러문항 없애서 사교육비를 절감하게 하겠다. 교육당국과 사교육 간의 이권 커넥션을 끊겠다. 요 대통령의 큰 방향 이거 자체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그게 웃긴 게요. 그런 이야기는 역대 정부가 다 해왔던 이야기예요. 어느 정부가 교과 영역 밖에서 내도 된다고 했겠습니까? 항상 교과 영역 내에서 해라.
항상 그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난이도 조절하는 거는 전문가 영역이에요. 이것을 대통령이 전문가 영역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제 어떤 국회의원님이 그랬죠.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다.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인지 아닌지 초등학생한테 물어보세요. 자, 한 30초, 전문가 영역이에요. 그럼 30초 남았는데 그럼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왜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걸 이제 규명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착각이요. 난이도가 낮다고 그래가지고 사교육이 줄어드느냐? 아니에요. 영어를 절대평가했잖아요. 그렇다고 영어 사교육이 줄어들었습니까? 그런 연구 결과 아무것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사교육비 절감 대책, 이것도 물어봐야 되는데, 요건 제가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요? 그럼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실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